초등학교를 거치는 동안 우리 자녀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신체가 성인과 비슷한 비율로 자라고 성격이 형성되며 사회성을 형성하게 되죠. 그러나 아직 미성숙한 상태인 자녀에게는 보살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때 부모들은 자녀를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훈육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아동폭력의 가해자 80% 부모. 그들의 변명, 훈육이었다. 이렇듯 자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감 없는 훈육은 부모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큰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이해하며 건강하게 기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초등기 자녀의 발달 특징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에 따른 학부모의 역할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찬영이의 사례에서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선택하셨나요? 지금부터 상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꾸 일을 미루는 자녀에게는 3번의 행동이 적절합니다. 1번처럼 급한 상황에서 화를 내거나 잔소리를 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2번처럼 마냥 기다리는 것도 무리죠. 초등자녀의 발달적 특징으로 볼 때 스스로 생활 습관이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미성숙한 상태입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자녀가 바람직한 습관이 형성될 때까지 부모로서 인내심을 가지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돌아오면 숙제부터 생각하도록 습관을 갖도록 유도합니다. 다음 두 번째 상황도 첫 번째 상황과 같은 맥락입니다. 초등기 아동 수준에서 처음부터 스스로 알아서 자신의 물건을 챙기는 것은 어렵죠. 그러므로 일단 아침에 준비물을 찾아준 후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잘못한 점을 지적하고 물건과 준비물을 구별해 놓을 수 있는 상자에 스스로 넣어두고 기억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선택 상황처럼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3번처럼 버릇이 되지 않도록 부모님께서 챙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는 습관이 형성되면 어른이 되어서도 늦게 됩니다. 자녀가 시간 약속에 대해 잘 기억하도록 메모판에 적어놓고 미리 5분 정도 먼저 나가도록 타일러 보시면 좋겠습니다. 초등자녀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초등자녀의 신체 및 뇌발달 특징과 이에 따른 학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초등기의 성장 속도를 보면 영유아기나 청소년기 때처럼 빠르게 발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6년의 시간을 종합해서 보면 그 성장과 성숙이 상당히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키를 먼저 보면요. 보통 6세 정도 유아의 키가 113cm 정도 되는데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정도 되면 키가 약 140cm 정도 이상으로 크게 됩니다. 출생 당시보다 약 2.8배 이상 큰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체중을 한번 알아볼까요? 보통 6살 정도의 유아의 평균 체중은 약 19kg 정도 됩니다. 앞에서 하고 마찬가지로 11살 정도 되면 평균 33kg 정도로 출생 시의 무게보다 10배 정도 체중이 증가하게 되죠. 자, 성별로 한번 나눠서 볼까요? 성장 속도를 성별로 나눠서 볼 때 남자아이하고 여자아이하고의 성장 속도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보통 11살 정도부터 여자아이가 우세하게 빨리 발달하는 것으로 보이죠? 그렇지만 청소년기가 되면 남자아이들의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평균적으로 볼 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비율적인 측면에서도 성인의 비율과 비슷해지면서 7등신 정도가 됩니다. 자, 이렇게 성장 발달 면에서 중요한 시기인 초등기에 부모님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이때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먹고 잘 자는 것입니다. 특히 충분한 영양 섭취가 중요한데요. 초등 시기에는 아이들이 늦잠을 자다가 아침 식사를 거르고 가면서 뇌와 신체 발달에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침 식사 같은 경우에는 잠자고 있는 뇌를 깨우고 에너지가 부족해서 밤새 굶주려 있는 뇌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뇌는 밤새 어떤 활동을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깨어났을 때 뇌는 에너지가 상당히 필요한 상태가 됩니다. 기야 상태라고 하죠. 즉 굶주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뇌도 잠을 자는데요.
잠자는 뇌를 깨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자극적인 활동이 바로 뭐냐면 저작, 이를 딱딱 부딪히는 활동입니다. 뇌를 깨우고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음식을 줄 때 아이들한테는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를 주는 것을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이 뇌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학습 능력이라든지 주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뇌에 필요한 혹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필요한 식단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뇌가 주로 활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포도당에서 나오는데 포도당은 주로 탄수화물에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주로 밥 혹은 시리얼, 빵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학습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기억력입니다. 자, 기억력에 도움이 되는 것은 단백질인데요. 단백질은 주로 우유, 달걀, 그리고 소량의 생선이나 고기 등 이런 것들에 단백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건강한 아침 식단으로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아우 아침 먹기 싫어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침 먹는 걸 힘들어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처음부터 아이들한테 강압적으로 밥 한 그릇 다 먹고 가야 돼. 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오히려 아이가 아침밥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과일이라든지 간단하게 집어먹을 수 있는, 그래서 이걸 양을 조금씩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소량이라도 꼭 먹고 학교에 가는 습관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밥도 잘 먹고 운동을 잘하는데 무기력한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착하고 밝은 성격의 제이는 이것저것 하는 것을 좋아해서 하루가 짧을 정도로 바쁩니다. 아침 6시에 일찍 일어나 엄마와 아침 운동을 가고 반찬 투정 한 번 없이 꼬박꼬박 밥을 챙겨 먹고 열심히 뛰논 후엔 밤이 늦더라도 좋아하는 책은 꼭 읽고 잠이 듭니다. 하지만 엄마는 걱정입니다. 학교 선생님에게 제이가 무기력하고 수업에 집중을 못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이는 왜 학교에서 무기력해야 할까요? 제이가 학교에서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좀 늘어져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수면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어른들도 아침에 몸이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나른합니다. 그건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면을 충분히 하지 못하면 제이처럼 하루 종일 집중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힘이 없는 무기력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수면은 자녀의 뇌 발달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뇌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합니다. 전날 공부한 내용, 또 학습한 내용, 보고 들은 내용들을 차곡차곡 정리하는 역할을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을 하고 나서 잘 정리하는 작업을 해야만 다음날 새로운 학습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시간 정도의 충분한 숙면을 취해야 아이들이 학습에도 도움이 되고 어떤 긍정적인 기분을 갖게 되고 활력도 갖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충분히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을 부모님께서 조성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수면을 하기 위해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든지 혹은 핸드폰을 켜고 있다든지 이러면 수면에 들어가기 전에 각성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숙면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10시 전에 취침을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10시에 취침을 유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10시부터 2시 사이에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우리 뇌에서 분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멜라토닌은 상당히 까다로운 물질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는 시간이 10시부터 2시 사이에 딱 정해져 있고요. 매우 캄캄하고 또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환경 속에서 잠을 자야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소음을 줄이고 되도록이면 아이들이 잠자는 시간에는 TV 시청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나는 깜깜하면 무서워서 잠이 안 와요 라고 한다면 잠들 때까지 수면을 유도하기 위해서 약하게 수면 조명을 켜놓으시고요. 잠이 들고 나면 불을 꺼주셔서 캄캄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초등 자녀의 신체, 뇌 발달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께서는 딱 두 가지만 잊지 말아주세요. 영양 섭취를 골고루 섭취시켜 주시고 아침을 꼭 챙겨 주세요. 그리고 10시 전에는 잘 수 있게 해주시고 수면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초등 자녀의 인지, 정서 발달 특징과 학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기에 나타나는 인지 발달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가역적 사고와 탈중심화입니다. 가역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변화하는 어떤 물체, 대상, 시간 같은 것들을 다시 거꾸로 되돌려서 원래 상태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사고나 행동에 대해서 객관적인 관점으로 되돌아볼 수 있는 가역적 사고가 발달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객관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탈중심화는 영유아기 아이들이 나밖에 모르고 나 중심으로 사고하던 것에서 타인의 시각을 생각하고 타인도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하지만 타인의 사고나 관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 상호적인 조망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타인의 생각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지 양식에서도 초등시기의 발달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장의존성과 장독립성이 발달하게 됩니다. 장의존성은 말 그대로 내가 처해 있는 맥락이나 환경에 의존해서 사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장독립성이라는 것은 내가 속해 있는 맥락, 환경과는 관계없이 내 생각, 내 사고, 내 판단 이런 것을 스스로 하는 인지 양식을 말합니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장독립성이 점차 발달하기는 하는데 부모님들의 양육 태도가 아이들의 장의존성과 장독립성에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가 권위를 강조하거나 야,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자, 이렇게 지시적일 경우에 장의존적인 사고 양식을 갖게 됩니다. 또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일관적이지 않은 가정에서도 장의존성이 나타납니다. 반면에 부모가 권위를 덜 강조하고 자녀에게 권한을 많이 주는 가정일수록 장독립성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독립성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이건 이렇게 해,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 라고 하는 말보다는 아이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의견을 물어볼 때 아이의 끼, 소질을 찾아주게 되고 발달시켜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성 발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초등 시기에는 또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친구하고 애착을 형성하면서도 동시에 이성에 대한 관심도 형성되는 시기가 초등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나하고 비슷한 사람 혹은 내가 익숙한 사람에게 강한 동조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비슷비슷한 아이들끼리 많이 모여 있게 되죠. 또한 초등 시기 아이들은 학교 생활을 상당히 즐겁게 하면서 근면성이 발달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아이들 간의 비교가 되면서 열등감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아동의 근면성과 열등감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부모의 양육 태도와 아동의 자기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데요. 자, 여기 민준이의 사례를 보시면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양육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시죠. 민준이는 수업 중에 떠드는 등 질서를 지키지 않는 학생들을 미워하고 이 학생들과 싸우는 일이 많습니다. 야, 너 규칙 안 지켰으니까 맞아야 돼. 뭐? 너 왜 이래? 저도 집에서 규칙을 안 지키면 엄마가 사랑의 매로 때리세요. 규칙을 안 지키면 맞아야 해요. 알고 보니 민준이의 엄마는 민준이의 훈육을 위해 작은 부분도 지키지 않으면 사랑의 매로 때리기로 약속하고 민준이가 정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마다 사랑의 매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잘못하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민준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우리 민준이 사례를 봤는데요. 민준이의 어머님은 규칙을 지킬 것을 강요하면서 민준이에게는 권한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아이들에게는 장독립성 발달을 위해 권한을 많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주로 지적하면서 민준이의 자존감을 낮추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잘하는 것, 강점을 드러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칭찬을 해서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이 시기에는 정서의 통제나 조정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매를 드는 형태의 제재보다는 언어적으로 제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지도 효과가 있습니다. 지시나 통제, 명령을 해서 아이를 양육하기보다는 스스로 알아서 행동을 했을 때, 아이가 알아서 자기가 잘 일을 처리했을 때 칭찬을 해주면서 아이들의 판단을 존중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민준이 사례에서 보이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더 신경 써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건데요. 3살 습관 80까지 간다는 말 들어보셨죠? 규칙적으로 잠자고 일어나는 것, 자신의 물건을 자신이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 약속 시간 지키는 것, 식사를 제때 하는 것, 숙제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신경 써주셔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진 성인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기억해 주셔야 할 것은 자녀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장 독립성 발달을 위해 지시보다는 권리를 주는, 권한을 주는 양육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열등감이 형성되지 않도록 자녀를 많이 칭찬해 주시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1살짜리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애들이 너무 예뻐서 어지간한 잘못을 해도 그냥 넘어가고 야단을 치지 않게 됩니다.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이러다가 애한테 나쁜 버릇이라도 들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이 너무 예쁜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 너무나 잘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예뻐하기만 하신다면 우리 자녀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행동을 계속해서 습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부모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녀를 바르게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지 않은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부모님께서 엄격한 자세로 수정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대한다고 해서 체벌을 한다거나 큰 소리를 친다거나 어떤 아이에게 좀 무섭게 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일관된 지침을 가지고 그 지침에서 아이가 어긋난 행동을 했을 때 혹은 잘못을 했을 때 바로 지적하고 설명해 주면서 고칠 것을 약속받는 것이 바로 일관적이고 엄격한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못된 행동이 고쳐졌는지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